안녕하십니까. 하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우리가 노자 도덕경에 대해서 원문과 왕필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보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노자라는 책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신성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하나의 글이라는 것. 어떠한 사고방식이라는 것. 그러나 이 글이 후세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현대에 들어서 동양 철학하면 뭐죠? 공자가 아니죠. 노자죠. 왜냐하면 공자는 글이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일, 평이한 내용이에요. 그래 노자는 뭔가 신비스럽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노자에 나오는 글 하나 두 개는 다 외우고 있죠. 그걸 경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자에는 그와 같은 경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논어나 맹자보다 상당히 더 인기가 있죠. 동양 철학 하면 노자, 장자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과연 그런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분명히 PDF에는 작성을 해가지고 파일을 옮겨놨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시간에 이어서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잘못했네요. 곽점 초간에 갑조, 을조, 병조가 있었다 그랬죠. 곽점 초간은 마왕대 백서보다도 거의 한 200년 정도 앞선 무덤에서 나온 그야말로 이거는 대나무를 깎아서 만든 글이죠. 마왕대 백서는 뭐냐면은 비단에다가 글을 썼다 그랬죠. 그런데 죽간도 여러분 길이가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갑조, 을조, 병조로 나눈 거예요. 거기에 갑조라고 하는 것은 한 32.3cm, 39개의 죽간이 있다는 거예요. 묶여져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기존의 통행본이라고 하는 거 누가 통행본 81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통행본 81장을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추리입니다. 그게 하상공이 먼저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19개의 장과 갈려 있다. 노자와 관계가 돼 있다. 19개. 그리고 을조에는 30cm 정도 18개의 죽간에 발견이 됐는데 통행본 노자의 8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같다는 게 아니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거니까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여기도 분명히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병조는 26.5cm의 14개의 죽간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는 통행본 노자의 5개의 장과 관련이 있다. 이걸 모두 합치면은 통행본 노자의 32개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겹쳐져 나와 있기 때문에 31개의 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되는 게 뭐냐? 결론.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노자라고 하는 책. 자, 제가 노자라고 하는 책은 원래 서로 다른 글로, 이게 중요해요. 원래 서로 다른 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노자 도덕경이 이렇게 일이관지된 하나의 사상 체계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고 방식의 책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교묘하게 편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정론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김홍경 선생이라고 하는 분, 저는 누군지는 몰라요. 제가 이분이 쓴 책을 2003년도 초간본판을 제가 봤는데 이 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구글에 검색해가지고서 노자를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분이 쓴 내용은 조금 그 학자를 위한 글이에요.
예, 그 노자라는 것을 일반인이 보기에는 결코 이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 거기에서 이렇게 학구적으로 썼기 때문에 다소 논문의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번역본인 건 맞아요. 예. 자, 오늘서부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노자 도덕경 너무나 유명하죠. 자, 우리가 먼저 원문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뒷장까지 예, 제가 잘라서 썼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자, 이거 뭐 구글에 여러분 검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글을 보고 한번 느끼세요. 예, 느끼셔야 합니다. 틀리는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옛날에는 원래가 여기에는 이렇게 글이 끊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읽기가 쉽죠. 근데 원래는 글이 끊어져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처음에 글을 배울 때 이거는 학기 편에 나오는데 처음에 글을 배울 때는 선생님한테 글을 배울 때 무엇을 배우냐면 글을 끊는 것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예. 글을 끊을 줄 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여기서는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글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 해석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색해서 보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 우리가 한문 공부를 한다고 그랬죠? 한문 공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이에요. 자, 근데 해석하기 전에 글을 어떻게 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현토입니다. 현토. 토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 여기에다가 글을 끊었으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다가 현토를 다 붙였잖아요. 예. 뭐 여기다가 도가도 비상도 라. 예. 라. 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예. 또는 비상도 예. 아래 글과 같이 연결돼 가지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를 어떻게 붙이냐. 여기 이거에 의해서 해석의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 자, 여러분 여기는 무명, 유명 이거는 알기 쉽죠. 그런데 여기에 무라고 끊어 써서 있다는 거예요. 무는 명천하지시요, 유는 있다고 하는 것은 명천하지무라.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송나라 때 사마광 선생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 이런 거죠. 예. 대부분이 무명은 천지지시요, 유명은 만물지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마광이 여기다 구를 끌어버린 거예요. 무는 명천하지시요. 한때 이와 같은 해설이 유명했습니다. 예. 그러나 보통은 무명, 유명 이렇게 끊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뭐 틀리면 어떻습니까? 예. 자꾸만 자기 방식대로 예, 글을 보는 것 이렇게 느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 말이 우리가 글을 읽어야 되면은 어떠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이건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글이 아닙니다. 자, 노노나 맹자의 글은 어떤 글이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사실적인 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이죠. 예, 이거는 말이 굉장히 큰 말들이에요. 자, 이게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한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도 있어요. 좋은 의미는 뭐냐면은 상상력을 굉장히 키워진다 하는 면에서 좋은 면이 있지만은 나쁜 면은 한문이 가지고 있는 한문 표기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모호성입니다. 예, 제가 이거는 상한론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호하다. 여러분 이거 읽었을 때 이게 뭐지?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왜?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논어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논에 보면 첫 번째 하기 시스쯤은 불령여라. 예.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또는 익히는 것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거 웬만한 사람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그 말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글을 해석하라 그러면 해석해 놓은 글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모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글에 대해서 자기가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예. 글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글이 좋은 글이냐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꼭 이렇게 좋은 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자, 제가 먼저 바로 이제 뒤에서 해석을 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또 상무욕이 관기며 상유욕이 관기. 요것도 글자가 여러분 요자입니다. 요자. 차양자 동출 이명 동위지현 현지우연 중묘지명. 이렇게 하면 어렵죠. 여기에 상무욕이 관기묘 하고 이렇게 쓰면 얼마나 편합니까? 또 관기요 하니 하니 하고 하니.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무자 무욕 유욕으로 끊을 수도 있지만 상무 이렇게도 끊을 수가 있었다 그랬죠. 사마강은 그렇게 봤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정로는 무욕 유욕으로 이렇게 끊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글자를 해석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이 뜻이 뭘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이 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먼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가 책을 써야겠다. 글 쓰는 입장이었을 그거를 자기 위치를 바꿔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독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저술가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재미있는 것을 바로 눈에 띕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이렇게 대꾸로 되었다. 대꾸. 짝을 이루었다. 글의 짝을 이루었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무명은 천지지시오. 유명은 만물지시다. 글자까지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이와 같은 글쓰기 방식을 여러분들이 눈을 뜨야 돼요. 이게 문체죠. 문체. 글 쓰는 방식. 이 방식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노자의 도덕경보다 더 오래된 글들은 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느냐?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도 여러분이 눈치를 하나 이거 보셔야 돼요. 여기는 요거 세 글자로 돼 있고 여기도 세 글자로 돼 있죠. 자, 여기는 요거는 두 글자로 돼 있고 여기는 네 글자로 돼 있죠. 완전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문이라고 하는 고문의 글씨 방법은 항상 네 자씩 쓰여져 있습니다. 네 자씩.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황제내경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자씩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고문은 고문인데 서전과 같은 고문의 유는 아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현대적인 수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제가 상한론이라든가 상한 중경소 독법 금계율학 쓸 때도 웬만한 글들은 전부 다 이렇게 대꾸로 썼다는 거. 대꾸, 구를 이루면서 썼다는 것. 물론 대구 이렇게 또 됩니다. 대꾸.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글자 수까지 맞춰가면서 썼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 그러면은 글 보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요 밑에 글은 저절로 의미가 소통이 되는 거죠. 한문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자, 우리가 다음 글에 요 글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그런 요 관기묘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요자가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문을 해석하는데 사전을 찾아보고 이렇게 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전에 글자를 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글자가 어느 문체에 어느 문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에 나와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통밥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글을 통해 가지고서 이 묘가 무슨 뜻이고 요가 무슨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추리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주 저는 도가도 비가도 이 말보다 이 말을 더 좋아합니다. 동추리 이명. 같이 나왔는데 이름이 다르다. 자, 요 정도만 하고 그 하상공의 그 추석은 그 뭐 제가 여기다가 설명만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고 우리는 이제 왕필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상공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지나가는 길에 한번 보는 정도. 도가도 이거는 하상공이라는 사람 뭐냐면 경술 정교의 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하상공이 생각하는 도죠. 그러면 우리 현대의 우리 관점, 여러분이나 저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는 뭐죠? 어떠한 우주에 있어서 현상의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치, 뭐 그런 거잖아요. 또는 뭐 진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분은 분명히 경술전교, 정치적인 문제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 장생의 도가 아니다. 이렇게 딱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는 거. 자, 참 이분은 한나라 때 중기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한나라 말기에 노자의 해석은 바로 자연 장생의 도로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해석은 상당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 이때 이분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장생의 도가 아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경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다스리는 정치와 교육에 관한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명가 같아서 부기, 존령, 고세의 명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왕필에 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하상공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매력이 상당히 있는 해석이에요. 그러나 왕필본은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하상공주가 있어서 저도 처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하상공주의 아주 재밌는 부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거는 조금 얘기를 나눠야겠다. 지나가는 길에 이분이 이제 현지 우연에 대해서 해석을 뭐라 그랬냐면은 하늘 가운데 다시 하늘이 있다. 이거 같은 발상도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말입니다. 아니 하늘이면 하늘이지 하늘 가운데 왜 다시 하늘이 있느냐? 불가에서는 소위 말해서 하늘이 몇 개 있죠? 9개인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설천이니 모순천이니 이런 거. 그 사람의 법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리는 하늘의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죠? 자, 근데 저한테 관심을 끈 것은 바로 다음 해석입니다. 다음 해석. 품기유 후박. 여러분. 자, 여기에 이게 한나라 때 중기의 해석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또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품이라는 말. 길을 품이라고 하는 건 하늘로부터 우리가 선천적으로 부여받다 이런 소리예요. 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상한론 해석이라든가 이럴 때 그 금계유략 해석할 때도 어떨 때는 이 글자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뭐랄까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성. 네. 이 품자는 여러분 후대의 성리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글자입니다. 네. 인간을 기질로 나누었을 때 그게 뭐냐? 왜 인간이 이렇게 기질마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선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를 받는데 후와 박이가 두터운 사람이 있고 박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뒤로 1000년 뒤에 성리학에 나타났을 때 소위 말해서 주자라든가 이 사람들은 소위 성리학자들은 예, 분명히 기품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기질.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게 바로 품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 제가 여기에서 뭐라냐면 인품오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은 오상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글이냐? 금계유략의 첫 구절이에요, 여러분. 금계유략의 첫 구절. 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 오상이라는 말, 그러니까 오행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인품오행이라고 쓰지 않고 인품오상이라고 한 거. 이 오상이라고 하는 말도 동중서하고 관계가 돼 있는 말이죠. 네. 동중서에 의해서 오상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처음 이 오상이라는 그 단어가 나타났다는 거. 네. 이 품이라고 하는 글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회남자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 중기 때까지도 예,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 인간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거. 예. 근데 어떨 때는 같다, 어떨 때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다르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 예. 이런 게 바로 후세에 가면 사상의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어떤 체질적인 거, 기질에 관한 문제는 이미 고대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저는 이렇게 쭉 검색하다가, 이거 정말, 예, 멋진 얘기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글자에는 역사성이 내포되어 있다. 예. 이와 같은 발상들이, 품기에 후박이 있다고 하는 이 발상이 후세의 성리학의 기질지론으로, 예, 기질지성으로 넘어간다는 것.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고 그랬죠? 기질성으로 넘어간다는 것. 예. 요런 건 하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 간단하게 앞에 글만 일단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예, 생각하는 시간을 예, 가져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해석은 이제 왕필의 해석이죠. 자, 그러면은 도가도 비상도 여기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게 뭐냐면은 요거는 그 백서에는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통행본이고 여기에 도가도야 비항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거는 예, 백서본이죠. 백서본. 예. 이 야자가 없는 거는 통행본이고. 예. 그러니까 백서본에는 이 상자 대신에 원래 항자로 되어 있다는 것. 예. 그러면은 왜 항자를 상자로 고쳤을까? 이게 그 해제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그 뭐 항이기 때문에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글자로 대체했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글자를 고쳤느냐 고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었다는 것. 자,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노자가 한나라 때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시대 말서부터 그 한나라 때에 부장품으로 묘에 미에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그 부장품에 굉장히 당시에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를 집어넣죠. 하찮은 거 집어넣지 않잖아요. 거기에 노자의 소위 말해서 도덕경과 같은 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자가 얼마만큼 유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사람들한테 상당한 인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시대적 사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우리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도가도면 이것은 항상된 도가 아니며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를 가이도라고 할 수 있으면 또는 하나도 해도 됩니다. 도를 가이도라고 할 수가 있죠. 도를 도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도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도는 문법적으로 다르죠. 여기서 도는 일종의 동사로서 해석해진다. 이거는 자, 우리가 명사인데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동사처럼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얼마든지 변형이 된다는 거. 명사는 항상 명사가 아니에요. 한문은. 그런 게 있죠. 주로 명사가 명사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명사이면서 동사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자, 여기서 똑같이 이름을 가히 이름으로 부를 수 있으나 이렇게 해석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가히 부를 수 있다면 이것은 항상된 이름이 아니다. 이게 도대체 알쏭달쏭하죠. 자, 해석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대학교 교육도 받고 이러고 하면은 이걸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현대 철학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됩니다. 왜 자, 결국은 이 사람도 이 도덕경을 쓴 사람도 글자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말로서 말을 넘어간 거예요. 말을 했지만 말의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왜 그럴까요? 결국은 여러분 말을 해야 되고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명한 왕필은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자, 가도의 도와 가명의 명은 기사 조용하니 비기상냐다. 정말 멋진 해석을 했습니다. 이를 가리키고 형체에 나아가니 이렇게. 이게 뭐죠? 사형은 뭐죠? 어떠한 구체적인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물컵이죠? 이게 물컵입니다. 컵이라고 해도 되지만 물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컵에는 그 컵의 이름이 용도와 이름이 담겨져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건 누구나 다 알아. 이게 컵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여기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우리가 한의사들은 한의학을 의도라고 그러죠. 의도. 의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죠. 의도. 그거는 도를 가히도라고 말한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의 도, 또 바둑 두는 사람은 기도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은 도를 가히도라고 한 거죠.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항상성 있는 도가 아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그 도를 개념으로서 파악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서 하나의 개념으로서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모든 포가 이렇게 전반적인 거 모든 것을 아우르는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도에 하나에 국한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왕필은 굉장히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뛰어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그러니까 이를 가리키고 형태 여러분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형태에 나아간 거다. 자,
우리가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뭐를 가지고 가르치죠? 일을 통해서 어떠한 형체를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도를 깨친다. 육아에서는 도를 어떻게 해? 도를 깨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노자에 오면은 이 돌을 닦아야 되잖아요. 예, 돌을 어떻게 닦죠? 근데 공자는 그 돌을 닦는다는 말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맨날 부모한테 효도하라, 형제지간에 우애하라, 예, 임금한테 충성하라. 그게 바로 도 닦는 거죠. 예, 공자는 바로 이것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지사 조용우를 통해 가지고서 가르침을 베푼 사람이에요. 근데 도자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약간 부정한 거죠. 예, 이것은 모든 것에 걸쳐서 통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인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라 할 수가 없고 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예,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예. 바쁘네요. 예. 이게 옆에 조작하는 그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자, 이 말이 굉장히 당시에 충격적이었다는 거. 여러분, 동양 철학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몇 개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이런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이거는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 나올 수 없는, 예, 소위 말해서 공자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이와 같은 글쓰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글쓰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면요, 놀래고 당황스럽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뭐지? 기존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글쓰기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도가 도면 비상도다. 도를 가히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항상생 영구적인 도가 아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도를 바로 또 부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발상 자체가 여러분 정말 전무후무하다는 것. 예, 이전에는 이런 발상이 없었다는 것.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학자들이 찾아냅니다. 예, 이와 같은 글쓰기 방식, 이와 같은 문체도 어떠한 문체를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뒷장에 가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가도 비상도는 소위 말해서 내용도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멋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뭐를 배우냐면은 개념 논리. 인간은 개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해를 하는데 그 개념 논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불가에서도 그렇죠. 입을 떼는 순간, 말하는 순간 매를 맞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매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선승들한테는 말을 해도 매 맞고 말을 하지 않아도 매 맞고 그런 거죠, 일종의.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개념이라든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면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가 무슨 염암 시중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연꽃을 들어 하더니 안 하니 바로 깨달았다. 이심전심. 그것도 여러분 약간 날조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말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결국은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문자라고 하는 것, 말을 한다는 것, 어떤 개념을 빌려서 얘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놀라운 발상입니다. 이 글은. 그래서 이것은 현대 철학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은 어떠한 현상, 그것이 진리가 됐던 뭐가 됐던 현상을 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과 같으냐?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우리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참 멋있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왕필이 지사 조용이라고 했다. 이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일과 형태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 참 어렵죠, 여러분? 예. 자, 도대체 이 말과 유사한 말은 장자 재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자의 재물론은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봤기를 추천드립니다. 장자의 철학의 재물론은 동양 철학에 있어서 가장 뭐랄까 장자의 재물론을 보면은 이분은 거의 깨달은 분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우리가 노노와 맹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상당히 다른 어떤 굉장히 선승의 그 성가들의 어떤 높은 깨침이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장자에 보면 제가 추려왔습니다. 요것도 김원경 선생이 해놓은 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검색해가지고 대도는 부를 수가 없다. 큰 변론. 요 변자 우리가 지금도 쓰죠. 변호사. 변호사가 뭐죠? 옳고 그름을 판별해 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대변. 큰 변론은 말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재밌습니다. 돈은 밝지만, 돈은 밝은데 이름이 없다. 부를 수가 없다. 말에는 분별을 하지만,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다. 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말들을 교묘하게 각색을 해가지고 도가도, 비가도, 명가명, 비상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러디해서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찾아낸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찾아낸 거예요. 비슷하죠, 느낌이? 자, 그런데 맹자 시대에 공손령이라고 하는 그 변세가가 있었는데, 막 각 열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한 사람이 유명한 유세가입니다. 근데 공손령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중국 철학사에 있어서 괴본론자라고 그래서 많은 지탄을 받은 사람이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랬는데 현대 철학에 와가지고서 관점에서 공손령을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막 칭송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세상을 속이는 데 이와 같은 논리로 혹세무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전선동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공손령이 세 가지 중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백마비마론인가요? 백마비마. 흰 말은 말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 여러분 찾아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물론, 손가락지 물건, 지물론, 그리고 또 견백동의론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공손령이 왜 천재냐면은 이와 같은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냈다는 것. 흰 말은 말이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글을 여러분, 자, 어떤 주인이 하인한테 대문 밖에, 야, 아무개야, 하인을 불러가지고서 밖에 황말을 가져와라 또는 흑말을 가져와라 했을 때 100마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100마가 말이 아니에요. 주인은 흑말을 얘기했죠. 주인이 말을 가져와라 그러면 여러분 100마도 말이 될 수가 있죠. 흑마도 말이 되고 황마도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은 그 당시 전국 시대에 이게 바로 제가 앞 시간에도 있어 명과 사실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춘추, 소위 말해서 고대, 이때보다도 더 고대에는 이름이 곧 사실이었는데 후세 가서 이름과 실, 과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이 사실보다 과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 나라가 혼란해집니다. 이게 뭐죠? 명실이 서로 다른 게 이게 거짓이죠. 이게 선동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데 이미 너무나 많은 자기의 그 처해 있는 그 진영에 의해 가지고서 사실이 다릅니다. 예, 전부 다 달라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혼란에 지금 빠진 게 바로 이름과 실체. 그러니까 이름이 사실보다 과장돼 있다. 과장돼도 너무나 과장돼 있다. 선전선동에 있어서 뭐죠? 10%의 진실과 90%의 거짓을 만드는 거죠. 사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 있다는 거, 극히 일부가 있다는 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막 과공을 해가지고 과장하는 거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 백마비마론은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가지고 또 견백동의론 또는 지물론 이것을 조금 이렇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백마비미. 이게 지금 살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흰 말이 말이 아니래. 이 사람이 바보입니까? 공손령이? 이때 당시에 여러분 공손령이 이 백마비마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장자도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맹자도 이 공손령의 사상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철학에서 봤을 때는 야 정말 멋있는 그와 같은 발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공손령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자, 도가도는 비가도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주역 개사편을 한번 이것도 유명한 글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도 굉장히 젊었을 때 충격받았어요. 자, 형이 상자를 도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주체가 뭐냐? A야 B가 있을 때 글의 주체는 요 지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체가 됩니다. 자, 이 지자가 뒤에가 있으면은 이 도가 이게 주체예요. 이 글의 주인. 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형이상은 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지자가 앞에가 있다. 그러면은 형이상이 주체가 돼. 글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자. 그리고 형이 하자. 아래에 있는 게 바로 기다. 요게 뭐죠? 일이죠. 또 형이죠. 이게 바로 기라는 거예요. 이게 도구.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개사편에 나와 있는데 정의천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철학사에서. 도 또한 기며 기 또한 도다. 아, 이게 정말 얼마나 정말 충격적입니까, 이게. 저는 이거를 보고 아주 정말 그 인식이 한번 업그레이드 됐다고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도가 또한 기며 기가 또한 도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노자 도덕경의 첫 구절과 다소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 말이 더 멋진 말이다. 왜냐면은 이 기가 뭐냐면 현상이잖아요. 현상. 이 도는 잘못 이해하면 초월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여기 이거를 도와 기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 이 현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뛰어난 그림, 뛰어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의천은 어떻게 이와 같은 발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이라는 게 중요해요. 형태 위에 있는 것.
형태 아래에 있는 것. 자, 상이라는 말이나 하라는 말의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형태라는 거예요. 형태학적인 거. 예, 이게 바로 예, 저는 우리가 배워야 될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주석을 공부하는데 어떤 잔주에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천 또한 지다. 아, 정말 멋있죠, 여러분? 예. 도가도 비상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와 같은 또한 그 해석학이 있다고 하는 것. 예. 사실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 또한 기다. 그래서 주자철학은 요즘에 뭐 욕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주자철학의 이제 좋은 점을 얘기하면 주자는 인문학과 소위 말해서 자연과학과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결부시킨 사람이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를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다는 것. 예, 그러니까 형이상 위지도요, 형이하 위지기다. 예, 여기까지는 뭐 책에 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의천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도가 바로 기다. 기가 또한 도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가 또한 기지, 기가 바로 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말장난이죠. 어떻게 보면 기즉도, 기가 바로 도다. 예, 이거는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역자는 완전히 똑같은 거는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기즉도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하자. 예. 그래서 그 시전에 이런 말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자서를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유물유축. 예, 유명한 말입니다. 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 이게 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에 나와 있는. 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 이 물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물이 뭐죠? 예. 육아적으로만 아버지가 있으면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인문학이에요. 그러나 요거 여러분 보세요. 자, 네. 이 물컵이 있으면 이 물컵에 이치가 있는 거죠. 법칙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펜이 있으면 이 펜은 전자 칠판에는 쓸 수가 있지만 일반 분필로 쓸 수 있는 칠판에는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에는 요거의 법칙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도 있다고 하는 거를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유물유칙이라고 하는 거. 예. 바로 이와 같은 발상에 의해서 도가 또한 기고 기가 또한 도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 예. 자, 대학에 또 재미있는 글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으니까 이것도 제가 자주 인용하죠. 물에는 본말이 있고 사에는 종시가 있다. 그래서 선후되는 말을 알게 되면 도에 가깝다. 아이고, 네, 도에 가깝다. 자, 물에 사에는 본말, 시종이 있다. 도에는 여러분, 도에는 본말과 시종이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대학 글을 이런 옛날 글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우를 알면은 도에 가깝다 그랬죠. 도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에 가깝다. 자, 물에 본말이 있고 일에는 종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죠. 자, 내 아버지와 남의 친구의 아버지가 있어요. 누가 먼저입니까? 내가 아버지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친구 아버지를 도울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사유종시라는 거예요. 예, 물에도 본말이 있다는 것도 그런 쪽의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이루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 선우를 알아야죠. 선우를 모르면은 약간 바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치로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봤을 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도는 사람한테 멀지 않다. 사람이 도를 행하는데 사람에서 도가 떨어지게 되면 도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 예, 노자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와 육아에서 말하는 도는 조금 다르다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도대체 도라고 하는 게 뭔가, 뭔데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이상한 말을 표현했는가라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일단은 여기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고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 감히 이렇게 해석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부분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부분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부분 가지고 전체라고 규정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과히 이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활하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로 1장이 다 끝난 건 아닌데, 첫 장을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1장의 두 번째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